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채점자가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1대1로 첨삭을 하기로 하고 인강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넘기고 바로 뒤에 어디를 보시냐면 71페이지 문제 23번 71페이지 문제 23번 전통적인 기존의 ISLM과 새로운 ISLM, 그 말은 이제 기대가 첨가된 ISLM인데 이 기대 첨가 ISLM이 나중에 이제 필립스 커브에 가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일단 먼델 토빈 효과가 나와 있는 거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론에 가서 보면 확장 통화 정책 보세요.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인플레이션 실업 이론에서 유동성 효과가 있고 두 번째 먼델 토빈 효과가 있고 세 번째 피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먼델 토빈 효과만 좀 보고 나중에 필립스 커브 가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하면서 좀 더 보자 이것입니다. 기대가 첨가된 ISLM 밑줄 인플레 기대, 디플레 기대예요. 파이 익스펙테이션. ISLM 모형을 이용해서 다음 설문에 답해라. 세로축을 명목이자율 대신 실질이자율로 둘 때 밑줄 명목이자든 실질이자든 뭐 둘 다 해보겠습니다. 예상물가 상승률이 증가했을 때 밑줄 이걸 인플레 기대죠. 인플레 기대. 이게 발생했을 때 ISLM 곡선을 각각 어떻게 이동시키냐. 두 번째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고 하자. 실질이자율과 산출량 평면에 실질이자율 밑줄 산출량 평면에 ISLM 곡선을 이용해서 먼델 토빈 효과를 그래프로 한번 보여봐라. 이랬습니다. 자, 잠깐 이거 앞으로 보시죠. 먼저 모형이 어떤 모형이에요? 기대가 첨가된 혹은 기대가 도입된 ISLM 모형이다.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 균형인데 총 공급과 생산물의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맞아떨어지면 균형인데 소비는 물론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고 플러스 투자가 이자를 감소함수인데 어제 말한 것처럼 실물적 이자, 실질이자, 실물적 현상이다. 정부치는 외생으로 주어져 있다. 이것이고 두 번째 LM 화폐시장 균형은 P분의 M 실질 통화량 그리고 화폐 수요가 이제 소득과 이자율 함수인데 그 이자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명목이자다 명목이자. 그래서 L 소득과 이자율 명목이자. 그래서 물가가 고정돼 있다면 명목이자와 실질이자를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물가가 변하는 요 기대가 인플레 기대, 디플레 기대가 도입이 되게 되면 피셔 관계식을 피셔가 별도로 쓰겠습니다. 이 피셔 관계식을 그냥 여기 안에 수식에다 집어넣어버려도 그냥 되는데 피셔 관계식을 이 관계식은 명목이자는 실질이자 플러스 물가 상승률 혹은 기대 물가 상승률 이게 피셔 관계식이고 만약에 요거를 실질이자 평면하고 명목이자 평면을 이제 분리를 한다면 요게 이제 제로가 아니라면 명목치와 실질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명목이자 요 RY 평면에 둔다고 한다면 IS 곡선은 물론 우하향하고 LM 곡선은 우상향하고 이렇게 생겼다. IS, LM이 맞아떨어지면 상품 화폐가 동시 균형인데 이때 잘 들으세요. 최초의 균형점에서는 얘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명목이자와 실질이자 같은 거죠. 요 명목이자하고 실질이자 같아.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는. 자, 이 명목이자할 평면이기 때문에 요 명목이자할 평면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지만 요 뭐가요? 얘가요. 얘가 조정이 돼야 되겠죠? 응? 따라서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뭐라고 집어넣으면 됩니까? 실질이자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명목이자 인플레 기대, 디플레 기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파이 익스펙트.
이렇게. 그래서 피처 관계 자체를 여기서 집어넣어서 해도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인플레 기대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설문은 그거죠. 요 인플레 기대가 발생했을 때 실질이자를 평면에 놓으라 그랬는데 일단 명목이자를 해보고 실질이자도 해보고 이 인플레 기대가 발생했을 때 명목이자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이렇게 주어진 명목이자율 수준에서 모든 명목이자율 수준에서 이 말이에요. 모든 명목이자율 수준에서 얘가 올라가면 실질이자는 떨어지고 이게 투자를 결정할 거니까 요 실질이자가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해서 IS 곡선이 움직일 거다. LM 곡선은 당연히 안 움직이지. 파이 익스펙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IS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제로가 원으로. 새로운 균형점에서 어떤 평면이니까? 요 명목이자 평면이니까 이게 명목이자지. R1. 그리고 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조정된 것은 IS가 이동한 이유는 뭐죠? 인플레 기대 때문이잖아. 그래서 파이 익스펙테이션 이 기대 때문에 요 명목이자가 올라간다면 실질이자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R1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명목이자율은 상승하고 실질이자는 떨어지고 산출량은 증가하고 요게 답이죠. 자, 실질이자율 평면에 한번 또 보시면 실질이자율 산출량 평면에 IS 곡선은 우하향하고 LM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이렇게 우상향한다. 최초에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상품 앞에 동시균형인데 여전히 처음에는 인플레 기대, 디플레 기대 이런 물가 상승이 없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어떤 평면이니까 실질이자율 평면이니까 얘를 가만 놔둬야겠죠. 얘를 가만 놔두고 얘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명목이자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이라고 쓰면 되지. R 플러스 파이 익스펙트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IS 곡선은 안 움직일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겠죠. 명목이자가. 이게 변하지. 그래서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했다. 그러면 명목 이자, 실질 이자, 인플레이션 요 기대 물가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주어진 뭐에서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명목 이자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명목 이자 상승은 화폐 시장이 이렇게 생겼죠? LM 곡선의 이동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화폐 시장이 이렇게 생겼어. 명목 이자율의 상승은 화폐 시장의 요 화폐 수요를 떨어뜨리겠죠. 이렇게 떨어뜨릴 거 아니야. 그러면 화폐 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어떤 상태의 초과 공급 상태가 되겠죠. 이 초과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해 주려면 뭐가 변해야 돼? 요 화폐 시장의 균형식 곡선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돼? 요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 회복이 된다. 요렇게. LM0가 LM1으로 이렇게 가고 새로운 균형점 B점에서는 요게 실질이자율 평면이니까 실질이자율 떨어지고요. R1으로. 이 조정된 만큼 뭐가? 요 조정된 만큼 파이 익스펙테이션의 델타 값이 이게 붙은 것이고 요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명목이자지. 그러니까 어떤 평면에 두든지 상관없이 결론은 똑같아.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고 얘는 증가하고 차이가 없어. 자, 이제 몬델-토빈 효과라는 것을 문제에서 봐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설문 1이에요. 설문 1. 실질 이자율 산출량 평면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를 분석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대 디플레이션이요. 기대 디플레이션. 요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죠. 뭐에 미치는 영향을 볼까요? 요 실질 이자율과 산출량 평면이니까 요 RY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죠. 여기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보는 거지.
실질이자율 평면에 두라 그랬네요. RY 평면. 그러면 IS는 이렇게 생겼고 LM도 이렇게 생겼고 IS, LM 맞아떨어지면 상품화폐 동시균형일 거고 이런 점이 A점. 이때 R0, 산출량이 Y0 이렇게 되겠고 자 실질이자율 평면이니까 요 평면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있고 얘가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LM이. 응? LM이 어떻게 생겼어? P분의 M 이퀄 LY R인데 R 대신에 실질이자율 요 기대물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응? 기대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어. 파이 익스펙테이션 요게 떨어졌어. 그러면 명목이자 실질이자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디플레이션인데 모든 주어진 실질이자 수준에서 얘가 떨어지게 되면 명목이자가 떨어져야 되네요. 명목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화폐시장에서 한 번만 더 써봐요. P분의 M. 물론 이렇게 뭐 하나씩 쓰면서 하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ISLM 기대 도입했는 ISLM에서 유동성 효과, PC 효과, 먼델 터빈 효과 이런 거 볼 때는 뭐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요 명목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해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떨어지는 방향으로. 요 소득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변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요. 소득이 떨어지는 방향은 LM의 좌측 이동이 돼요. 이렇게 LM0가 LM1으로 이렇게 좌측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점 B점인데 B점에서 명목이자와 실질이자를 표시해 보면 실질이자는 R1으로 올라갔고요. 요거는 조정된 만큼 명목이자일 것이다. 요 R1. 물론 여기서는 최초에는 지금 같은 상태죠. 그래서 결론은 실질이자율 상승, 명목이자는 하락, 산출량은 감소 이렇게 해서 Y1 이게 여러분 대공황 당시에서 경기 침체 대공황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기도 하냐면 요 기대 디플레이션에서 찾기도 합니다. 기대 디플레이션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요 기대 디플레이션이 대공황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 요 기대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통화를 긴축했죠. 이 통화 긴축 때문에 쟤들이 돈을 걷어가면 유동성을 공급을 걷어가면 당연히 기대가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대가 작동을 해서 기대 디플레이션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기대 디플레이션이 경기를 위축시키는데 요게 물가의 변화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죠. 우리가 어제 했는데 피구 효과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 자산이 늘면서 소비를 늘리고 IS를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경기를 부양시켰어.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물가 하락인데 이 경기를 수축 침체 국면으로 가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경기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불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안정화 효과는 피구 효과, 실질 자산 효과고 불안정화 효과는 요 기대 디플레 효과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되시죠? 기대 디플레이션의 경기 불안정화 효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델 토빈 효과로 설명하라 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델 토빈 효과는 먼저 충격이 어디에서 왔어요? 요 기대 디플레이션. 요 디플레가 발생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측했더니 요 기대 디플레가 모두 다 어디에 반영되지는 않고 만약에 보세요. 명목이자 플러스 실질이자
이거라고 한다면 요 기대 디플레가 얘가 왔을 때요. 요게 전부 다 얘에 반영되진 않고 일부만 반영되고 기대 디플레가 명목이자의 일부만 반영되고 실질이자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요게 투자를 감소시켜서 총 수요를 감소시키고 소비 투자 정부지출로 구성되어 있는 총 수요를 감소시키고 경기를 둔화 침체 국면으로 빠뜨려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자, 뭐가 디플레이션 기대가 어디에 영향을 줘서 실질 이자와 투자에 영향을 줘서 이게 실물 변수죠. 실질 변수죠. 그래서 기대 디플레가 명목 변수의 일부만 반영되고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줘서 경기에 호불황을 가져오는 거. 정확하게 좀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해 보면 인플레 기대나 디플레 기대가 명목 이자의 일부만 반영되고 실질 이자를 변화시켜서 투자를 변화시키고 경기에 확장 수축이라는 이런 실물 변수 영향을 주는 현상을 먼델 토빈 이펙트라고 부른다. 먼델 토빈 이펙트. 먼델 토빈 효과라고 부른다. 이 먼델 토빈은 당연히 케인지안입니다. 따라서 인플레 기대나 디플레 기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걸 강조한다. 피셔 효과는 뭐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피셔는 요 기대 인플레나 디플레가 실질 이자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전부 다 명목 이자에 반영된다는 주장입니다.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뒤에 꼼꼼하게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일단 거기 72페이지에 먼델 토빈 효과에다 개념에다가 몇 줄을 하나 꺼놓고, 먼델 토빈 효과, 인플레가 상승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는 현상, 물가 상승 예상, 하락 예상이 발생하면 기대 디플레, 기대 인플레, 그 실질 이자율 상승하라, 경기 침체 과열, 가속화. ISLM 그 피셔 방정식을 그렇게 써야 되고 내적 정합성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장황하게 뭐 ISLM에는 내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장황하게 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곡선의 이동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굳이 또 볼 필요가 없겠고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조금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으로 3장 어디 보시냐면 이제 총 공급 측면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으로 이렇게 갈게요. 82페이지 26번 보겠습니다. 82페이지 26번. 우리가 이제 총 공급 곡선에 관한 논쟁들을 기본 이론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붙어 있어? 비대칭 정보 모형 토픽이 붙어 있죠. 이 비대칭 정보 모형은 정보 집합이 차이가 나는데요. 기업은 물가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누가 근로자, 노동자가 물가 변화를 잘 모른다. 이거를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하고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이라고 말하고 통화주의 학파는 이걸 뭐라고 하고 노동자 오인, 워커 미스 퍼셉션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통칭해서 물가 인지 오류 이렇게 말하는데 물가 인지 오류는 노동자든 기업이든 전부 다 정보 집합이 적어서 물가 인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불완전 정보 모형으로 가니까 이거는 나중에 뒤에 루카스의 모형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뭘 먼저 보고
화폐 완상, 워커 미스 퍼셉션, 노동자 오인 모형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임금 계약 모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좀 보세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이다 밑줄. 예, 물가 임금이 신축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물가가 뭐 경직적이냐 케인즈 생각이니까 아닙니다. 신축적이에요. 근로자는 그들이 받는 명목임금은 정확하게 알지만 내가 받는 월 300만 원 이건 정확하게 안다. 그런데 그 이면의 물가 변화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은 정확하게 모른다 밑줄. 노동 수요는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니까 실질임금의 감소함수고 고용주는 실질임금을 정확하게 안다. 노동 공급은 실질임금이 아니라 거기 뒤에 보세요. 기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다. 물가 변화를 모르니까 이걸 예측한다 이거예요. 기대 실질임금을 밑줄. 기대 실질임금은 뭐예요? P expectation분의 W죠. 기대 실질임금. 이거를 실질임금은 뭐죠? P분의 W. 근로자의 물가 수준에 대한 착각을 P expectation분의 P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해봐라. 두 번째는 노동 수요 공급 곡선을 거기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 실질임금 밑줄, 그 다음 명목임금 고용량 평면 이거 다 해보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제 답안 쓸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어떤 평면을 써라고 주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건데 만약에 주면 그대로 써야 되겠죠. 다 이해하고 여러분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고 하자 밑줄. 물가가 상승한다고 할 때 물가는 언제 상승하나요? 물가는 언제 상승해? 총수요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죠. 물론 총공급이 감소해도 물가는 상승하지만 정부 정책과 이렇게 연관시키기 위해서 총수요의 증가가 물가를 상승시킨다고 하자. 근로자가 이걸 정확하게 예상하는 경우 밑줄. 예상한다는 것은 P equal P expectation이죠. 균형 실질임금, 균형 고용량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다가 산출량, 이자율 이렇게 써놔요. 산출량, 이자율. 그러면 모형을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노동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총수요, 총공급 모형까지 확장을 시킬 거야. 3번 물가 수준이 상승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 P equal P expectation이 아니다. unequal, P unequal P expectation. 균형 실질임금, 균형 고용, 또 거기 뒤에 써놔. 실질이자율, 산출량.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총공급선을 도출해보고 뭐 실질임금이 경기 수능적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삼순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초안 잡는 시간을 뭐 이렇게 막 5분씩 주고 그랬어요. 근데 5분 주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딴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다 풀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집에서 많이 좀 여러분 초안 잡고 많이 풀어보고 오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쟁일 경제학만 하잖아. 그렇죠. 종일 경제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미리 좀 여러분 한 2장 정도씩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게 어렵지만 이제 며칠 지나가면 여러분 미리미리 한 2장 정도씩은 2장이라는 것은 챕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챕터 한 2장 정도씩은 앞서 나가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오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문제풀이 강의는 복습보다 예습이 중요해. 예습이. 그래서 예습은 어렵게 하지 말고 제가 그렇잖아요. 한 페이지가 문제만 있잖아요. 문제만. 문제에 10분만 투자를 해달라. 10분. 더 많이 투자하지 말고 10분만 투자해라. 그러면 60분이면 6문제를 풀 수가 있고 2시간이면 12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게 가속도가 붙으면요. 이제 5분이면 한 문제씩 풀고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게 뭐 한두 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문제만 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머리가 아픈 공부예요.
우리 책을 뭐 눈으로 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쉬운데 책을 덮으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평소에 내가 잘 이해하는 책들도 답안을 쓰려면 잘 안 써지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책을 덮고 생각하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초안 잡는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하면 그게 이제 생각하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실력보다 답안을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뭐 2년, 1년, 2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뭐 몇십 년 공부한 사람 그 선생님들을 감동을 주어서 내가 고득점을 하겠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내가 교수님을 감동시켜버리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실력보다 훨씬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게 답안을 써가지고 홀려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 그거는 뭐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 실력의 120%, 뭐 150%를 이걸 답안 작성을 통해서 스킬을 통해서 이걸 커버를 해줘야 돼. 그래야 고득점 한단 말이죠. 작년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계속 경제학 점수를 엄청나게 뭐 경제고시다 이럴 정도로 지금 점수를 잘 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놀래지 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았나 놀래지 마. 점수 잘 준단 말이에요. 나만 잘 주냐? 다른 사람도 잘 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당락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데서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문제에서 이 점수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은 이 브리타 문제나 잘 모르는 문제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모르는 거는 그거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공부가 안 된 거죠. 근데 잘 모르는 문제는 브리타 문제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그런 문제일수록 평소에 이렇게 사고력을 개발하는 이런 초안 잡는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초안을 잡다 보면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실마리가 풀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초안 잡는 연습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못 본 문제네? 당황하고 이게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문제도 자꾸 연습을 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뭘 물었냐면 이 분석 모형이 물론 설문 1입니다. 설문 1에 노동자 5인 모형의 워커 미스퍼셉션이고 누구와 기업과 누구 근로자 이 근로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인데 기업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맥시마 유틸리티 미시를 안 하고 바로 거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미시 부분을 그냥 할 텐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고 요 맥시마이즈 파이 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고 이윤은 TR에서 뭘 뺀 거죠? TC를 뺀 거고 이게 정의식의 뭐 수학이 아니라 그냥 정의야 정의. 요 가격에서 산출량을 곱한 게 판매 수입 요 가격 판매량 그리고 노동시장이니까 요 WL 노동 비용이 되겠죠. RK 뭐 있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뭘로 미분해 버릴 거니까 요 이윤 극대화는 노동 고용량 정하는 거니까 L로 미분해 버리면 first order condition 요 목적 함수를 뭘로 미분해? 요 선택 변수로 미분하게 되면 극값을 찾는다는 것은 항상 기울기가 제로인 상태를 보는 거니까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P 곱하기 MPL equal W가 돼서 명목임금 평면에서는 W 명목임금과 한계 생산의 가치가 일치한 상태에서 노동의 최적 고용이 이루어질 거고 노동의 수요가 실질임금 평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P분의 W equal MPL 요 상태가 노동의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어떻게 행동을 한다? 근로자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데요. 설문 1입니다. 근로자는 뭐를 모르니까 물가를 예측해서
요 기대 실질 임금에 따라서 뭘 한다고요? 노동을 공급한다. 노동 공급 함수를 보통 HL, GL 이렇게 하나 두죠. 노동 공급 함수를. 그러면 이게 명목 임금 평면에 가게 되면 W는 P expectation 곱하기 H 이렇게 쓸 것이고, 실질 임금 평면에 가면 좌우변에 P로 나눠버리면 P분의 W, 여기가 P분의 P expectation, HL 이렇게 돼서 명목 임금 평면에는 어떻게 쓰고 W, P expectation HL, 실질 임금 평면에서는 이렇게 쓰고 P분의 P expectation HL. 자, 그런데 이 근로자를 요 근로자의 예상 실질 임금에 따라서 뭘 한다고요? 노동을 공급하는데 이 예상 실질 임금을 뭘로 표현해봐라? 문제에서 실질 임금과 요 실질 임금 P분의 W 요것과 근로자의 착각의 곱으로 표시해봐라. 이거 분모에 없는 것을 만들어줬으니까 분자에도 이거 집어넣어서 소거를 해주고 여기에 P expectation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 곡선을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공급 곡선을 요 예상 실질 임금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굳이 뭐 이거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요 예상 실질 임금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요렇게 공급 곡선을 아무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요,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걸 전부 다 민간이 예상했을 때 그 말은 실제 물가 상승을 민간이 다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죠. 명목 임금 평면에 한번 표시해보고 이때 총수요가 변했을 때 예상하게 되면 실질 변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봅시다. 두 개 변수, 여기 뭐 노동시장의 변수 말고 실질 이자료와 산출량 여기도 영향을 보라 그랬잖아요. W 명목 임금 평면에 한번 우리가 보면 W 항상 쓰세요. 이게 명목인지 실질인지 조그맣게 썼으니까 뭐 실질 변수다 자기 생각이고, 정확하게 항상 명목 임금 실질 임금 쓰고, 그 다음에 여기 PY 평면에 자 이게 보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명목 임금 평면에서는 뭐다고요? 요 P 곱하기 MPL이다. P 곱하기 MPL.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다? P expectation 곱하기 HL 이렇게 생겼다. HL. 이 맞아 떨어지면 노동시장일 것이고, 요 W0, L0 이렇게 A점. 자, 여기 보세요. 노동시장은 그렇고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공급 곡선이 문제인데요. 이 공급 곡선이 우리가 ADAS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식으로 굳이 우리가 표시해 보면 이거 지금 노동시장이고요. 노동시장. 공급 측이죠. 노동시장. AD는 총수요는 어떻게 생겼어? 요 총수요는 뭐에 영향을 받나요? 당연히 물가에 영향을 받지. 물가에. 요 물가. 물가가 상승하면 총수요는 감소하죠. 그리고 총수요는 물가만 영향을 받나? 우리가 ISLM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정부 지출에도 영향을 받고, 조세의 크기도 소비의 변화를 통해서 총수요에 영향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기대 인플레, 기대 디플레가 도입이 된다면 요 기대 물가도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 뭐. 자, 그런데 요 AS가 지금 AS가 논쟁들을 지금 계속 볼 건데요. Y equal Y star. 요 잠재 산출량 수준이고, 개머 P minus P expectation인데. 요거 다 이제 도출하는 거 다 할 거예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은 게 지금 요거다. 실제 물가, 기대 물가 같아. 그렇다면 산출량은 항상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요게 루카스의 공급 곡선이기도 하고, 세케인 작파의 가격 경직성, 세케인 작파의 상품 가격 경직성 모형 여러분 뒤에서 다 보게 될 텐데, 시장의 어떤 시장이에요?
아주 세케인지는 항상 현실적인 가정을 해.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독점 요소와 경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고. 두 번째는 시장에는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과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랬을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이 개머 크기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개머 크기만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S 시장에 경직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 S만큼의 비중으로 있고 신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1-S만큼의 비중으로 있다. 그러면 1군 기업과 2군 기업의 각각의 가격 결정 원리를 통합해 가지고 시장의 공급 곡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상해 버렸어. 그러면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런 점이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될 것이고 이게 AS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두 번째 설문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자 그랬는데 그냥 물가 상승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총 수요가 이렇게 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자. AD0가 AD1으로 이렇게. 그러면 공급은 일정한데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뭐가 발생하나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는 물가 상승으로 해소가 되겠다. P1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으로 해소가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산출량 변화는 없는 거죠. 산출량 변화는 없어. 자, 여기서 물가가 상승하면요. 자, 보세요. P0에서 요렇게 P1으로 물가가 상승했어. 그러면 P1 MPL로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하고 왜? 기업은 물가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로자도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물가 변화를 예측한다. 이게 지금 완전 예상이니까요. 요게 뭐의 변동폭이에요? 이게 뭐의 변동폭? 물가의 변동폭이면서 동시에 기대 물가의 변동폭인 거지요. 얘가 어디로 가고? 요렇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노동 수요 곡선 우측 가면 노동 공급 곡선도 즉시 좌측으로 가면서 요런 B점으로 가고 요게 P0 expectation에서 물가 상승 폭을 그대로 P1 expectation HL 이렇게 가면서 뭐의 변화가 없어요? 고용량 변화가 전혀 없고 물가의 변화에 따른 임금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 자, 잘 들으세요. 얘가 만약에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한다 라고 하면 통화량 증가는 요 고용이라든가 산출량이라든가 이게 무슨 변수?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뭐에만 명목 변수, 물가와 명목 임금 이런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준다. 이게 만약에 화폐의 변화라고 한다면 통화량의 변화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주는 현상, 이게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말하고 이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늘렸는데 이게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정책의 무력성 명제다. 이렇게 말하는 정책 무력성 명제. 정부 지출의 변화를 통해서 총수요를 늘렸다. 재정정책의 무력성. 통화 변화를 통해서 정책의 실질 변수에 영향을 못 준다.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 실질 이자율 평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뭐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면 좀 스럽긴 하지만 여기 뭐예요? 실질 임금 고용량 평면에 수요곡선은 뭐죠? MP, L이고 공곡선은 뭐죠?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HL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자, 그렇다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렇다면 얘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얘는 물가 올라간 만큼 예상 물가도 바로 올라가니까 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따라서 실질 임금 평면에 두면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게 A점이자 B점이다. 이렇게. 자, 예상치 못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경우. 명목, 임금, 고용량 평면에
물가 산출량 평면에 여기가 뭐죠? P 곱하기 MPL L이고 그 다음에 이게 P expectation 곱하기 HL이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예상치 못한 거니까요. 뭐와 뭐가 같아? 달라. 얘가 P와 P expectation이 달라.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기대 물가가 고정되어 있으면 산출량은 어때요? 잠재 산출량보다 요 계모를 곱한 것만큼 커지겠죠. 요게 P와 P expectation이 다른 거를 뭐라고 해? 물가 예측 오류라고 그러잖아요. 예측 오차라고 그러잖아. 이 예측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계모의 크기에 따라서 예측 오차가 계모는 뭐죠? 예측 오차가 산출량에 미치는 정도죠. 예측 오차가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괴리 정도를 얼마나 가져가냐. 이게 계모의 크기가 결정할 거고 나중에 뒤에서 루카스 공곡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요 예측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산출량과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은 달라진다는 게 뭐 당연한 것이고 AS가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AS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D는 이렇게 우하향하고 AD, AS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뭐가 결정되면 물가하고 산출량이 이렇게 결정되게 되면 A점에서 A점 여기가 명목임금 고용량 평면이고 총 수요가 똑같이 이렇게 늘었을 때 AD가 이렇게 우측 간다. 통화량이 늘든 뭐 정부 수요를 늘든 AD가 우측 가게 되면 똑같죠? 물가 변화가 최초에 주어진 P0의 물가 수준에서 초과 뭐가 발생하고 수요가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산출량이 Y1으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산출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단기에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유효하다. 이 B점을 노동시장에서 한번 찾아보면 처음에 이거죠. 처음에 통화량의 팽창되거나 처음에 정부 지출이 늘어서 총 수요가 늘어서 AD가 우측 간다고 한다면 AD 우측 이동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 물가 상승이 노동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시킬 거고 P0에서 P1으로 MPL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뭐는 주어져 있으니까 요 기업은 정확하게 물가 변화를 예측하지만 비대칭 정보 하에서 노동자는 얘가 고정이 돼 있어요. P0에서 고정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런 점으로 가게 되면 고용 규모가 L1으로 늘고 명목임금은 W1으로 는다. 중요한 것은 자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최초에 요만큼의 뭐죠? 물가 상승 폭이죠. 그렇죠. 그런데 명목임금 상승폭은 요만큼이죠. 그 말은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상승했다는 거예요? 하락했으니까 고용이 늘어서 요만큼의 고용의 증가로 나타나고 그게 산출량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응?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근로자의 기대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완벽한 요 완전한 화폐 환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화폐 환상은 머니 일루전 이렇게 머니 일루전 이 화폐 환상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근로자가 명목 변수의 변화와 실질 변수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실제 명목 임금의 변화는 알지만 물가 변화에 따른 실질 임금의 변화를 몰라. 이게 화폐 환상이라는 것이고 완전한 화폐 환상.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이 아까 이 화폐 환상이 케인즈의 입장에서 화폐 환상이지만 통화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화주의는 노동자 오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노동자 오인은 계속 되나요? 아니면 장기에는 사라지나요? 장기에는 사라집니다.
왜? 통화주의가 뭘 가정하니까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기 때문에 적응적 기대의 특징은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systematic forecast error가 있지만 장기에는 어때요? 이 오차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 요게 어디로 돌아와야 돼? 잠재산 출량 수준으로 돌아와야 된대. 돌아와. 자, 그렇다면 요 실제 물가 상승한 것만큼 기대 물가가 다 따라잡을 거니까요. 요 따라잡을 거니까 요 P1 expectation HL 이렇게 되면서 C점으로 가고 얘는요. 요렇게 물가 상승한 만큼 다 따라잡아서 물가가 상승하면 AS가 왜 좌측갈까요? 근로자가 물가가 상승한 걸 알아차리면 자신의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잖아. 따라서 노동 공급이 줄고요. AS대로 해서 줄고 물가 이렇게 P2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자, 잘 들으세요. 이게 C점으로 가서는 균형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요 두 개 평면을 지금 같이 우리가 봤을 때 요 C점과 요 C점이 같은가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가 않아. 왜? 여기가 P0, P1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움직여야 돼, 이렇게. 요게 P2 MPL이고요. 이게 명목임금 평면에 여러 번 표시하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움직여야 돼, C점이? 여기까지가 지금 가야 돼,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가 C가 돼야 돼. W2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게 C점에서 물가가 P2라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P0도 아니고 P1도 아니고 P2로 이렇게 수요곡선이 한 번 더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물가 변화만큼 기대 물가가 변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요게 뭐가 돼야 있어요? 그러면 P2 expectation HL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게 복잡해요. 그러면 실질임금 평면으로 가버리면 실질임금 평면으로 가버리면 고용량, 요 W 소문자 실질, 요 실질임금 평면으로 가버리면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MPL, 물가가 사라져버리고 P로 나눠버렸으니까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기대 물가와 근로자의 착각으로 표시해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P분의 P expectation이야 일단. 그리고 HL이다. W0, L0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똑같이 자 보세요. 이렇게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 A점에서 B점으로 갔다. 처음에는 물가만 상승하고 기대 물가는 고정돼 있다. 라고 한다면요. 요 물가만 상승하고 기대 물가는 고정돼 있어. 얘는 고정돼 있어. 그러면 요 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얘 값이 떨어지죠. 그러면 모든 주어진 실질임금 수준에서 원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실질임금 수준에서 얘가 뭐가 되면 떨어지면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 함수 값이 올라가려면 고용 규모는 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증가 함수니까. 증가 함수 요 뭐에 대해서 예상 실질임금에 대해서 증가 함수야. 예상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을 늘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간다 이거요. P0 여기 있어요. P1 P expectation 곱하기 HL 이렇게 우측 간다. 요런 점으로요. B점.
실질 임금 떨어지고 고용 규모가 증가하는 게 이게 B점이에요. 자, 그리고 C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가 다 따라잡아? 요 물가가 상승하는 걸 다 따라잡아서 원래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그러면 요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응? 돌아와. 그래서 요즘에 C점이에요. 갔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량 변화가 전혀 없다. 사출량 변화 전혀 없고 다만 물가 상승이 어디로 가겠어요? 실질 임금은 변화가 없지만 실질 임금 왔다가 다시 가고 변화가 없지만 명목 임금에 반영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명목 임금에 반영된다. 자, 전혀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좀 했고 마지막 거기 뭐 84페이지 잠깐 확인해 보시면 84페이지 단기 총공급 곡선 도출은 뭐 앞에서 계속 지금 본 것이고 84페이지 오른쪽 우측단에 제일 밑에 좀 보시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기 실질임금과 근로자의 착각으로 표시했을 때 이것입니다. 물가 상승하게 되면 그 P expectation의 P에서 P가 상승하니까 전체 값은 함수값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갑니다.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산출량은 증가한다. 거기다 밑 별표 노동자 5인 모형에서는 공급 곡선이 우측 가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어떻대요? 떨어집니다. 산출량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그래서 실질임금과 산출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실질임금이 경기 역행 변수다. 산출량에다 밑에 거기다 뭐라고 써나? 기준 순환 변수. 산출량, 기준 순환 변수. 증가하는 국면을 뭐라고 그래요? 경기 확장 국면 이렇게 말하죠. 경기 확장 국면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경기 역행 변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실증 데이터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실증 데이터는 약하게 경기 순행성을 갖는다. 실질임금은 약하게 경기 순행성을 갖는다. 경기 변동 모형으로서는 화폐 환상 모형이 그다지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뭐를 볼 거냐면 임금 계약 모형을 하나 볼게요. 임금 계약 모형. 통상적인 임금 계약 모형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물가 연동 모형을 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좀 펴보세요. 90페이지 29번 문제 90페이지 29번 문제 그 임금 계약 모형으로 되어 있죠?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고 밑줄. 그런데 임금 계약인데 적응적 기대가 아니라 합리적 기대입니다. 합리적 기대 수식 한번 써보시죠. 그 위에다. 합리적 기대 수식 한번 써봐. 다 썼을 거고. 경제가 임금 계약 모형과 같이 움직인다. 그 임금 계약 모형에다가 통상적인 임금 계약이다. 통상적인 임금 계약은 뭘 의미할까요? 계약 기간 동안에 명목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통상적인 임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그러면 1년에 내가 월 300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계속 300이야. 명목 임금이 변하지 않아요. 아래 항목들이 참인 이유를 설명해 봐라. 첫 번째는 임금 계약 시 예상되지 않는 통화 공급의 변화만이 밑줄. 예상치 못한 통화 공급 변화만이 실질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게 참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 기대라면, 여러분, 합리적 기대라면 다 예상을 해버리면 통화 공급 변화를 통해서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지금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적응적 기대도 그런데 당연히 합리적 기대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임금 계약 모형으로만 노동시장으로만 표현을 좀 해보란 얘기예요. 평면 두 개 그립시다. 평면을 두 개 그려요. 하나는 노동시장, 하나는 뭐요? 그 예시 답안을 보면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 그 그래프를 좀 그려두세요. 하나는 총수요 총공급, 하나는 노동시장. 자, 먼저 예상치 못한 거니까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AD는 그냥 통상적인 AD를 그리고 AS가 어떻게 생겼어야 돼? 우상향해야 되겠죠. AS가 우상향해야 돼. 노동시장은 명목임금 평면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명목임금 W 대문자 명목임금 L 고용량 평면에 노동수요 곡선은 명목임금 평면 어떻게 생겼다고? 우하향하는 P 곱하기 MPL 이렇게 생겼겠죠. P 곱하기 MPL. 공급 곡선이 임금 계약 모형이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고? 계약 기간 동안에 명목임금이 300만 원 주어져 있어. 그러면 계속 300만 원에서 나는 얼마든지 노동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수평의 형태로 생겼어. 수평의 형태로. 수평. 이게 뭐예요? 이래. 자, 첫 번째 설문 1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상하지 못한 건데 PY 평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대로 AS는 우상향한데 이게 쇼틀런 AS겠죠. SAS 혹은 SRAS 이렇게. 총수요는 이렇게 생겼고 총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최초의 균형 상태가 물가는 P0고 산출량은 이게 Y 스타 이렇게 합시다. 잠재 산출량 수준이다. 항상 수직의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버릴 수가 있고 명목임금 고용량 평면인데 명목임금 노동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고 우하향하고 공곡선은 얼마든지 공급을 해준다. 수평이다 이것입니다. W0 계약임금 수준에서 얼마든지 노동을 공급한다. 이게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되겠죠. 그리고 물가는 곧 상승할 거니까요. 너무 바깥쪽에 그려버리면 그래프가 이상해져 버려. 그러니까 좀 안쪽에다 이렇게 P 곱하기 MPL 이렇게 최초의 균형점은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 이때 고용규모는 L0다. 뭐가 늘어서? 총수요가 늘어서 이렇게. 총수요가 이렇게 늘어서 AD가 우측 가게 되면 AD0, AD1. 단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 곡선이 변함이 없으니까 산출량이 Y1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그 증가하는 것이 물가가 뭘로 상승하면서 증가하나요? P1으로 상승하면서 증가하고 이 물가 상승을 반드시 어디에 반영해 준다?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ISLM 나중에 뒤에서 여기 수요 측에 있을 것이고 공급 측에 지금 노동시장에 우리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급 측만 보고 있는데 노동시장만 요 물가 변화는 항상 ISLM으로 봐야 되고 가야 되고 폐쇄경제 모형이라면 실질 통화량에 영향을 줄 것이고 개방경제 모형이라면 실질 통화량과 실질 환율에 영향을 주고 ISLM BP 모형이라고 한다면 노동시장에서는 당연히 노동수요 곡선에 이렇게 영향을 주겠다. 노동수요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P0에서 P1 MPL 이렇게 갈 것이고 이런 점이 B점이죠. 따라서 이렇게 고용규모가 L1으로 는다는 것이지.
왜 고용이 는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물가가 상승하면 요 차이는 물가 상승폭인데 명목임금은 안 변하니까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기업이 고용을 이렇게 실질임금 하락에 따라서 고용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고용량이 증가한다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때 여러분 한 마리 더 쓸 것은 뭐냐면 임금 경직성 모형에서는 누가 고용을 정한다? 노동 수요자에 의해서 전적으로 고용 규모가 정해진다. 공급은 얼마든지 내가 공급할 의사가 있어. 그런데 실제 고용되는 규모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효율 임금 모형에서도 효율 임금은 임금 경직성을 갖잖아요. 누가 정한다고 고용 규모를? 기업이 정해요. 노동 수요자가 정한다. 그래서 그걸 써놔. 임금 경직성 모형에서는 전적으로 노동 수요자인 기업이 고용량을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점으로 왔어.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요? 예상치 못하니까? 여기 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약 임금이 변하면 실질 변수 영향을 주지 못할 텐데 계약 기간 동안 어때? 이래. 계약 기간 동안 이게 끝이야. 이해되시죠? 어디 영향을 줬어요? 실질 변수 영향을 줬다. 문제에서 말한 것은 참이에요? 아니에요? 참이죠. 참이다. 두 번째 설문 봅시다. 만약 중앙은행이 사람들이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은행 밑줄 긋고 사람들 밑줄 중앙은행과 민간이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이것과 동시에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결정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민간이 얼마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임금 계약을 체결할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 반대로 민간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 규모를 어디서 정할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정보집합안에 다 들어있어. 민간의 정보집합안에 다 들어있어. 동시에 결정하면 누가 안다고요? 민간이 다 알아. 예상된 거예요. 그러면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를 써야 된다. 이게 2번 보시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면 거기 동일한 정보에다 몇 줄? 동일한 정보. 함적기대 정보집합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정책은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거기 그 예시답안 좀 보세요. 예시답안.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모형에서 거기 밑줄 긋읍시다. 세 번째 줄표에 분석기출 세 번째 줄표에 중앙은행은 실제 물가를 민간은 기대 물가를 결정지입니다. 실제 물가는 당연히 통화량에서 결정되고 민간은 당연히 노동 공급자인데 기대 물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따라서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는 일치하게 되고 산출량은 항상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될 거니까 AS가 수직이다.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수직으로 생겼네. 자, 그렇다면 그 오른쪽에 빈 공간에 쓰든지 아니면 그 밑에 그리든지 2번 밑에 그리든지 평면을 하나 그려서 노동시장 평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노동시장 명목 임금 평면으로 갈게요.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 텐데 공급 곡선은 맘대로 그리면 안 돼요. 공급 곡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수평 형태로 생겼다. 공급 곡선은 최초의 균형점은 A점하고 최초의 균형점 A점. 자, 임금 계약의 통화정책 효과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예상치 못한 거를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예상된 것도 그렸는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분리해서 설문 1과 설문 2를 분리하려면 뭐만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AS에 수직의 AS만 있어야 됩니다. 수직의 AS에다 덧칠을 하나 해놓고. 덧칠을 하나 해놓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AD0에서 AD1으로 높이면 AD0에 괄호 열고 M0 괄호 닫고 AD1에서 괄호 열고 M1 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통화량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즉시 균형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A에서 C로 갑니다. A에서 C로 화살표. 그리고 물가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 그 수직축에 P0에서 P2로 화살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보집합이 똑같으니까 민간의 기대도 똑같이 P0에서 P2 expectation으로 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고용 규모가 변화가 없어야 지금 산출량의 변화가 없을 거니까. 노동시장에 노동 수요 곡선 우측 보내세요. 그 우측으로 가는 그 우측 이동의 물가는 뭐예요? P, MPL인데 P0에서 어디로 가야 돼? P2 MPL. P2 MPL로 가고 물가 상승폭을 수직 상승폭을 표시해 보세요. 물가 상승의 수직 상승폭을. 그것만큼 계약임금 모형에서는 뭐가 돼야 돼? 계약임금 모형에서는 임금이 명목임금이 상승하게 돼. 명목임금이 상승해. 그래서 다 잘 그렸겠지만 확인만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W, 요 L 평면에 이게 뭐고? P0, MPL 요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 요게 L0야. 요게 W0의 명목임금 수준이에요. 요게 어떻게 변한다고? P2로 P2 MPL로 바뀌게 되고 요 폭이 뭐니까? 물가 상승 폭이니까 명목임금도 똑같이 이렇게 상승해주면 W2 상승해주면 요런 점이 이런 점으로 가면서 고용 변화가 전혀 요게 지금 B로 돼 있나요? C로 돼 있나요? C로 돼 고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정부의 확장 통화 정책은 고용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뭐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산출량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서 타당성이 없다. 민간이 다 예측해버리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라 그러고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정책 무력성 명제 거기 김박저에 나와 있는 그 수식인데요. 그 예상된 통화정책 효과 밑에 수식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답안 쓸 때 그래프 밑에다가 그래프 옆에다가 써도 돼요. 요 수식을.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으면 그 W 스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요. 목표 실질임금입니다. 목표 실질임금. 그 다음에 그냥 W에다가 실제 실질임금. 실제 실질임금. WC는 뭐예요? 그 C는 뭐의 약자일까요? 컨트랙트 계약임금입니다. 컨트랙트 계약임금이야. 그 계약임금은 계약 기간 동안에 일단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는데요. 물가가 여기처럼 상승했을 때 물가가 상승했을 때 계약임금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뭘로? 예상해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계약 기간 동안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데 이게 기대 물가에 반영된다고 하면 거기 보세요. P가 상승했을 때 거기 P expectation도 상승하면서요. W 스타하고 W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그 밑에 실제 실질임금 밑에다가 뭐라고 써놔? 뭐라고 써놔요? 기업이 이 실제 실질임금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기업이. 따라서 실제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고용 규모가 변하지 않고 산출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과 실제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목표 실질임금은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 처음에 노사가 합의해서 계약 기간 동안의 기대 물가를 예측하고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을 정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동안에 목표 실질임금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 당연히 얘네들이 행동을 바꿀 요인이 전혀 없죠. 자, 3번 설문을 봅시다. 이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힘들으신데. 사람들은 임금계약을 체결한 후에 밑줄. 사람들이 임금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공급을 결정을 해. 기대물가는 이미 정해져 버렸어. 실제 물가를 중앙은행이 나중에 정해. 통화 조절을 통해서. 그 결과 민간 경제주체보다 중앙은행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밑줄. 중앙은행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민간의 정보집합 안에 합리적 기대를 하는 민간의 정보집합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어. 그래서 그 밑에다 써놔요. 합리적 기대하에 불완전 정보 상황입니다. 누구의 초점을 맞춰야 돼? 민간에. 합리적 기대하에서 불완전 정보 상황이야. 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면 통화정책은 경기 안정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경기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서 통화정책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뒤에 보면 그래프가 없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평면을 두 개를 그려서. 제일 나중에 누가 해야 돼? 일단 자, 민간이 정부가 확장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 물가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명목임금을 그만큼 조정을 했어. 그렇게 계약을 딱 맺고 났더니 중앙은행이 또 깜짝 쇼를 한다 이거야. 또 통화를 조절을 해버려.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이 한 번 더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용 규모가 늘어버려. 산출량이 느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또 그리면 또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이거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간이 정부가 통화정책을 이렇게 총수요를 늘려서 정책을 쓸 거야. 그러면 나는 물가가 이만큼 상승할 거니까 기대 물가도 이만큼 상승할 거고 나는 일로 보내버려야지. 이렇게. 실제로 물가가 이만큼 상승하게 된,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니까 P1이 아니라 P2가 돼야 되니까 요게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P2라고 쓰면 돼, P2라고. P2 MPL, 요렇게. 이만큼 물가가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이렇게 맺었더니 임금 계약을 이렇게 맺었더니 중앙은행이 나중에 정책을 쓰면서 어떻게 해버려? 요걸 이렇게 더 넣어. 그러니까 AS가 만다는 점이 이런 점이 돼버리죠. 산출량이 어떻게 돼? 더 올라가. 산출량이 영향을 주는 요 Y2 산출량 이렇게 실질 변수 영향을 줘서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은 조금 복잡해지지만 이 점은 어떻게 표시해야 돼? 물가가 요 P2보다 더 올라갔네요. 어? 물가가 P2보다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간은 이미 이렇게 정해놨어. 그랬더니 정부가 나중에 또 물가 변화를, 실제 물가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써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10분 쉬겠습니다.